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주 나와요. 하루에 2번씩 나와요. 네. 원래 하락장에 제가 잘 나타나잖아요. 네. 이렇게 글도 안 써지고, 신뢰가 막 완전 다 깨지는데, 뭐. 사실은 저희가 그 미국 파트너들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 서류가 오면, 아마 제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전면에 나서야 되는데, 아마도 지혜족보를 채널을 닫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지혜족보 온갖 유승준 얘기 벌써 막 시끌벅적하잖아요. 이런 거, 거북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아무리 제가 사심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인생 살아보면 나는 사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사심 없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심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믿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예고를 했었는데 비트코인을 주창하는 비트코인 맥시 이론가로서가 아니라 이제 제 사업의 이제 대표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글로벌리 서류가 오면 서류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뵐 날이 얼마 없을 거고요. 그만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다운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채널 닫을 겁니다. 아마 닫을 거 요구할 거예요. 아마 미국의 에이전시 계약서상에서 아마 대표이사의 리스크 때문에 대표이사 리스크. 손흥민이 휴가 때 스키장 못 가는 거랑 똑같이 저도 이제 대표 리스크라는 문제 때문에 보셨죠? 대표 리스크가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아마도 채널을 닫아야 될 때가 오니까 지금 막판이니까 자주 뵙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벌집을 건드렸나요? 아무튼 좋은 질문이 있어서 찍었습니다. 영상 이런 댓글 달렸네. 영국은 비인격적 법치주의가 개인 간의 거래 비용을 낮추어 시장 경제 발전을 도왔습니다. 법 뒤에는 합법적인 폭력이라는 응징이 존재합니다. 블록체인 시장이 과연 법처럼 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 시장이 무임승차하는 개인 응징하는 방법은 겨우 시장에서의 퇴출뿐인데 거래 비용을 낮추기에는 응징의 강도가 명확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NFT를 타인이 무단 도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의 도움 없이는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지 않을까요? 결국은 법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 블록체인이라면 애초에 존재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공개 블록체인보다는 법의 규제를 받는 신뢰하는 중앙화된 대기업의 비용 대비 신뢰도가 더 높지 않을까요? 블록체인보다는 법이라는 공적 이성을 대중들이 더 신뢰하지 않을까요? 네. 질문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댓글 보십시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스마트 콘트랙을 떠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물어봐야 될 문제예요. 만약 스마트 콘트랙이 네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 콘트랙이 다시 법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그거는 사실은 옥시모론이다. 모순어법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닉사보의 저는 이제 EBS에서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근거를 제시했지만 닉사보도 주요한 후보거든요. 닉사보의 스마트 콘트랙이라는 에세이를 읽으면 1994년도 96년도 이렇게 썼는데 바로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3자 법원이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NFT 생태계에서 어떤 그런 대표이사 리스크, 그러니까 주체 리스크는 원래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 콘트랙과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아직은 과도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전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은 없지 않지만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법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부분만 떼어서 생각해보면 저는 싫어요. 저는 법을 만드는 게 결국은 대중이 민주주의에서 대중인데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정이랑 왕이 만들고 이건 더 안 좋고 법치는 이상이죠. 빨간 사과예요. 대중들이 뒤에 없는 거고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변덕이라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봉착해서 삶을 살아보셨으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근대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부족국가처럼 국가를 운영하는지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실 텐데 저는 가장 한복판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그거예요. 부동산 정책하고 사교육 정책인데 저는 사교육에서 제가 아이들을 제 가장으로서 제 아이들을 먹여 살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일을 갈았습니다. 어떤 일을 갈았냐면 내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는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을 찾으리라.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찾은 겁니다. 네. 저는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여론이나 대한민국의 이 민초들의 광기에 좌우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한 발 떨어져서 메타적으로 비웃을 수 있는, 조롱할 수 있는. 물론 제 주변에 식자들은 저를 조롱해 왔지만 저는 거꾸로 제가 혼자 조롱했습니다. 지금도 조롱하고 있고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제가 조롱한다니까 벌써 댓글 막 올라오잖아요. 제가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때는 이때다고 막 오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 바람 한 점 없는 무동력 요트에서 그 제자리를 지키는 선장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 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창회라고 해서 다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 자기가 정말 정의 차기가 어려우면 그 우리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책을 파야 되고요. 자발적인 히키코모리가 돼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하는 존재고 우리의 구석비적, 신석비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그 찔러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피하는 게 좋죠. 또 뭐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될 때가 있을 거고요. 네. 저는 싫습니다. 저는 정부 변덕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변덕스러운 그 존재라고 봐요. 민주주의의 법치는 빨간 사과예요. 그거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반지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룰 수 없는 거면 서구 역사가 그걸 향한 대장정이라고 톨킨이 그렇게 썼을까요? 그 소설을 멋있게. 네. 원래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그래서 법적인 제재를 받을 필요 없이 담보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치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3만 달러 깨져가지고 슬프지만 사실 1달러를 넘었건 4만 달러를 넘었건 10만 달러를 넘었건 1달러를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을 10만 달러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이 질문하신 분도 자꾸 이렇게 선진국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중앙아프리카에서 여러분이 뭔가 그 광산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걸 수출하고 싶어. 근데 정부가 여러분의 삥을 뜯어. 그죠? 온갖 명분을 가지고 관료들이, 부패한 관료들이 삥을 뜯으면 이 지난번 설명 공급곡선, 소요곡선이 안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공급곡선은 너무 높은 거죠. 뭐 해안가에 있는 법치 국가가 좋은데 많은데 뭐하러 또 여러분한테서 광산 뭐 그런 그 자원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제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공급성을 낮추면 이제 시장이 이용화 생겨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분도 무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저는 대학원에서는 이제 강의에서 깊이 다룹니다. 이게 왜 가능하게 하는지. 필요하시면 이 KOOKO라는 분은 제 책 스마트 컨트랙 신뢰혁명이라는 책을 구해서 보십시오. 그 책이 바로 이걸 논증합니다. 대중적인 책은 아닌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쓴 거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의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의 그 좋은 그 가능성과 또 한계까지 논합니다. 오라클 문제 이런 거 심각하게 논하고 있지요. 네. 자,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좀 보면서 그 언젠가는 한번 다루려고 했는데 그 공평성이나 정의나 평등에 대한 우리들의 그 뒤에 엉켜 있는 이런 사고 체계가 결국은 많은 오해를 유발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평이나 평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고를 전개하려면 공리가 필요한데 그 공리 자체가 없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를 메리 앤 셀리 문제라고 하는데요. 메리는 너무 가난합니다.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이제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지나가는 행인인데 심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아이가 바이올린 하나를 놓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메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우리 3명 중에 제일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 셀리나 아이는 다른 장난감이 있는데 저는 가지고 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은 제가 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메리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메리한테 막 가려고 해요. 근데 앤이 주장합니다. 우리 셋 중에서 유일하게 바이올린을 켤 수 있는 사람은 접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은 제가 가져가야지 이 바이올린의 원래 바이올린의 목적은 음악을 연주하는 거니까 목적에 가장 부합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메리한테 주고 싶다는 딱 마음이 갑자기 앤한테 줘야 되겠다. 이건 앤 거라는 판단을 여러분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겠죠. 근데 셀리의 말을 듣고 확 뒤집어집니다. 셀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은 사실은요, 제가 우리 집하고 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악구상에 진열돼 있었던 건데 제가 이걸 너무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용돈을 하나하나 받아갖고 또 필요하면 아버지 심부름도 하고 구두도 닦고 막 이래가지고 모은 돈으로 제가 산 겁니다. 그러니까 확 뒤집어지는 거지. 아니 그럼 셀리가 샀으니까 셀리 거잖아. 근데 이제 공정과 정의를 다룰 때는 셀리가 샀으니까 셀리 거라는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 이 바이올린을 여기다 갖다 놓게 한 원인을 제공했을 뿐이고요. 이걸 이제 누구한테 주느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메리한테 가는 것이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이 악기에 목적한 대로 이 유일하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앤이 갖는 것이 공정한 건지
아니면 이 악기를 존재하게끔 했던, 여기에 존재하게끔 했던 셀리가 갖는 게 공정한 건지, 이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功利주의자라면 행복을 최대화하는 방법이라는 고민을 하기 때문에 행복을 최대화하는 방법은 N한테 가는 거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메리한테 가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메리는 가장 가난하기 때문에 같은 1달러라도 메리한테 왔을 때 한 개의 효용이 가장 크게 뛰기 때문에 이 사회, 이 사회의 범위는 이제 앤과 메리와 셀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작은 사회입니다. 이 작은 사회의 그 행복의 총합이 가장 많이 드러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똑같은 논리로 앤한테 갔을 때 앤이 연주하는 걸 메리하고 셀리가 들을 때 앤도 좋고 메리와 셀리도 좋으니까 행복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유주의자라면 당연히 이것은 셀리 것이다. 셀리가 있게 했으니까 셀리가 노력한 대가로 얻은 거니까 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공정과 정의라는 관점에서는 이 세 논리가 전부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한계가 있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내려오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고민을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정말 이런 수준 높은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수준 높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주 쓰레기 같은 정의론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한때 대한민국을 혼돈 속에 빠뜨렸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논리가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회마다 가중치는 이게 뭐 어떤 게 명확하다 이렇게 한 사회는 없었고요. 사회마다 이 가중치를 조금씩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유지상주의라고 욕을 먹고 있는 자유경제, 자유시장주의에서는 무조건 셀릴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누진세라든가 이런 보유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악마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재산세나 누진세가 이 셀리로부터 바이올린의 일부거나 전부를 뺏는 거거든요. 내가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재를 다 사용하고 국가의 공유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 빼놓고는 자기가 번 소득이나 뭐 거래에 관련해가지고 세금을 일부 지불하는 것은 이제 정당하다고 다 보는데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니까. 근데 누진세는 다른 거죠. 누진세하고 그리고 이제 이중과세라고 할 수 있는 상속세와 플러스 그 보유세,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야 되는 거, 세금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 자유주의자들한테는 이제 그 악마적이죠. 셀리의 바이올린 뺏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논증을 따라가면 이제 앤 거죠. 왜냐하면 그 바이올린의 목적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앤이기 때문에 앤한테 가는 것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목적론적인 사고 체계에서는 운명과 같은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현대 사회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가장 그것을 잘하는 사람한테 공공의 어떤 그런 자원을 투입해서 그 인재를 키우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비싼 악기 같은 걸 대여해주는 시스템도 있고 하죠. 메리를 옹호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흔히 좌파적이다라고 할 때 에갈리테리안적인 사고 체계는 메리 편이죠. 메리 편. 저는 이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런 딜레마라고 보는 편인데요.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적어도 현대사회에서 익명사회, 불악이나 부족사회가 아닌 이런 익명사회에서의 도덕의 기초를 놓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도클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요. 그래서 아일랜드라는 자살도라는 만화책을 보라고 이제 했죠. 그 만화책을 보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요. 여기 플러스 이제 저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점유나 이런 거의 차원을 넘어서죠. 그 소유물이. 그래서 소유물이 그냥 길에 있어요. 소유물이 길에 있다는 건 뭐냐면, 공장도 그냥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그냥 길에 세워둬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소유물들은 다이아몬드나 금처럼 내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지 못하고 이렇게 공공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는데 인간이 우리의 본성이 근대적이거나 합리적이지만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적 관찰이거든요. 아까 어떤 댓글에서 인문학이 무슨 힐링 해주는 싸구려 힐링인 것처럼 묘사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짜증이 확 났는데, 인문학은 우리 인간을 메타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그런 통찰을 얻는 건데, 무슨 뭐 무슨 힐링 캠프가 아닙니다, 인문학이. 네, 그렇게 싸구려를 만들면 안 돼요. 예, 우리, 내 마음이 천심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만, 이제 내 마음마저도 메타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를 고민할 때 이제 들고 오는 이제 논리가, 이제 전제가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석기, 신석기 이런 전제를 갖고 오는 이제 학파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들의 이런 본성은 이렇게 그 산업혁명 이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농업혁명 이후에 형성된 것도 아니고 수렵 채집 때 형성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시 부족이나 이런 걸 연구해 보면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나이지리아에서 어떤 일이 종종 일어났냐면 10여 년 전에 쉘 석유 메이저죠. 쉘이라는 석유 메이저가 나이지리아 해상에서 석유를 시추하는데 자꾸 그 해역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염 때문에 이 지역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그 오염이 왜 일어나냐 하면은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이게 이 마을 주민들이 배를 가지고 가서 기름을 파이프에다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서 기름을 이제 탈취하는 거죠. 뺏는 겁니다. 글로벌 자본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에 석유를 캐가니까는 그 나라의 이제 고위층 관료들 뭐 이런 데랑 결탁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항 의식이라고 합리화 되겠지만 어쨌건 뭐 사익을 위해서 이게 구멍을 내가지고 이제 석유를 빼가는 건데 이걸 잘 닫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기름이 유출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기름이 유출되면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쉘을 상대로 이제 국제기관에 호소하고 소송을 하는 거죠. 이제 어업이나 이렇게 다 개판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누구의 잘못을 제가 따지려고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속에 어떤 통찰이 있다는 거죠. 이 메리 앤 쉘리 문제와 다른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자본이라는 소유물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망하는 거예요. 환경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메이저 기업이 이 지역의 그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 수준을 높여야지만 그 석유 절도가 없어지고 누군가가 이제 자기 이웃이 석유 절도를 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어업에 지장을 받으니까 이제 신고를 하겠죠. 근데 신고를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메이저 업체는 그냥 우리가 다 발라먹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보험 사기거든요. 산재보험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제 산재보험 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보면 실사를 나가보면 이제 나이롱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사 나온다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병원에만 있고 병원으로 출퇴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속이 뜨면 이제 침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험금 타는 거죠. 그러니까 악명 높은 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법인 택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사고가 나도 그냥 가서 뻗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가해 차량이 이제 보험으로 다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 이제 일 안 해도 이제 인건비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보험회사라는 건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보험을 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랑 비슷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는 하나의 타자인 거야.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주민들 입장에서는 쉘과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를 착취해 먹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가서 구멍 뚫는 애도 내 주민이고 그 구멍 뚫어가지고 석유가 유출돼가지고 내가 어업을 못하는 것도 우리 주민인데 이 쉘이 그냥 절대 악이니까 그냥 신고 안 하는 거지. 신고 안 하고 또 이게 노출되면 또 이제 가서 이제 데모하고 국제기관에 호소해가지고 쉘을 발라먹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지역을 자기가 이제 투자한 이 지역을 다 어느 정도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쉘이 있음으로써 더 잘 살게 만들어줘야지만 이런 송유관에다 파이프에다가 구멍 뚫는 거를 다른 주민이 보면 신고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런 우리의 도덕관념이 제대로 된다면 그런 산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들의 보험료를 올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신고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정화가 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건데 이게 그냥 보험회사 대 개인 하면 우리가 원시인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정근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개인이 약자고 보험회사 강자잖아. 그래서 약자 편을 드는 거거든. 그냥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내리 편을 들듯이 이해가 되죠. 자, 그런
우리의 도덕관념이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제가 아까 유승준 영상에서도 강조하고 싶었지만 이게 사실은 잘 따져가 보면 별로 근거가 없어요. 기준도 모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승준을 20년 동안 용서하지 못하는 거에 논리를 찾다 보면 어디 존재하던 논리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특화해서 맞춤형 논리를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딱 특화된 논리만 있는 거지. 그래서 아직도 제 주장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국방의 의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알아서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국방의 의무 졌어. 그런데 유승준 안 졌어. 그게 원이냐? 내 주장은 이해된다니까. 나도 국방의 의무 4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2년 있을 동안 나 4년 있었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왜 손흥민, BTS, 유승준, 서태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기준이 다 다르냐는 거야. 왜 김대중 대통령하고 서태지가 소환이 됐냐면 유승준의 병역 의무를 가지고 제가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병역 의무의 기회비용 오케이 이해됐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거짓말이 본질이래 공인이. 공인이 거짓말이 본질이라서 나는 또 딴 논리를 제시하는 거지. 야 김대중 대통령은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자기 정계 은퇴 영원히 한다고 해놓고 영원히는커녕 한 정부 아래서 번복했다. 서태지도 뭐 은퇴한다고 그러고 번복하고 뭐 했다. 근데 그래 우리가 그 20년 동안 그런 거 시비 안 걸잖아. 그다음에 이제 8년이었어요. 이거 잣대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섞는 거죠. 이제 사안을 이렇게 쪼개지 않고 섞는 거예요. 그래서 병역 의무라는 게 민감하기도 하고 병역 의무를 가지고 거짓말했으니까 이거 더 민감하고. 그래서 이렇게 논리를 만들다 보면요. 이거는 손흥민한테는 안 맞아. BTS한테 적용 안 돼. 김대중 대통령한테 적용 안 돼. 서태지한테 안 돼. 이건 오직 유승민한테만 적용되는 논리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이게 폭거예요, 폭거. 원래 있는 논리에서 갖고 와야지. 원래 있는 논리에서. 그래야 인테그리티가 있는 거죠.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논리를 주문한다 그러죠. 논리를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내면 그게 폭거입니다. 그러지 말고 원래 있는 논리를 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법치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소급 입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급 입법이라는 게 이제 보통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승준은 타겟을 정해놓고 논리를 막 갖고 오는 거지. 그래서 그 BTS하고 손흥민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서태지는 이제 속가지고 유승준만 남도록 만드는 논리가 있는 거지. 애초에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타겟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뒤에서 다시 소급 입법을 하면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야만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아무튼 여러분의 마음은 제가 이해 못하는 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처럼 솔직하게 토로하면 안 돼요. 저는 솔직하게 토로했잖아요. 내가 나보다 더 비트코인을 잘 알고 더 잘 나가면 제가 기분이 안 좋다. 그냥 솔직하게 토로합시다. 그냥 우리는 미국 시민권을 얻을 자격도 없었고 내가 선택권이 있었다면 군대 안 갔을 텐데 나는 군대 가갖고 선임한테 괴롭힘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쟤는 안 당해서 나 그게 미운 거야.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2, 3년 고통 당했으니까 쟤는 그것도 안 갔다 왔으니까 공 하나 더 붙여서 고통 줘야 돼. 이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학장에 바꿔뒀던 콘텐츠를 풉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식사회가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천박한데 가장 천박한 게 평등과 공정이에요. 평등과 공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리가 없다. 메리, 앤, 셀리 다 타당하고 거기서 플러스 자본이 고도화될수록 소유권이 나대지에 노출되는데 셀과 나이지리아 주민 간의 그 악순환과 같은 그런 문제가 오히려 이 공정 문제를 다룰 때 훨씬 더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시킬 수도 있다. 이거는 메리 문제도 아니고 앤 문제도 아니고 셀리 문제도 아니야. 이건 그냥 자본이 추적됨으로써 재산의 성격이 바뀌고 그 재산이 평상시에 노출되어 있음으로써 그냥 보험회사를 뜯어먹는 거지. 그 메이저 석유회사를 뜯어먹는 거야.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고 오히려 뜯어먹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게 결국은 실체가 없고 그것이 전부 그 n분의 1의 어떤 그런 간접적인 어떤 나한테 내 보험료를 높이거나 아니면 기름값을 높이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에도 한 단계 더 나가서 고민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 지금에 맞춰서 이런 고도화되고 추상화된 재산권에 맞춰서 만들어진 도덕이 아니니까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좋아해요. 갑자기 왜 또 비트코인이냐? 뭐 가격 떨어지는 것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들이 메리인지 N인지 셀리를 옹호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쉘과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환경 오염과의 그 악순환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간들의 어떤 그런 도덕 감정, 이런 공정성, 이런 사실은 기준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해야 되는
종교 국가? 이번 이제 오도클의 주제가 국가 종교예요. 국가 종교. 국가 종교 시스템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느냐? No! 난 싫다. 나는 애초에 기준을 정해놓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대로 일어나서 그 결과를 수용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나는 더 신뢰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기준을 갖다 때려 박는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 아주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야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갈 수 있느냐? 이분의 질문처럼 뭐 영국은 뭐 갈 수 있느냐? 일본은 갈 수 있느냐? 뭐 미국 갈 수 있느냐? 아예 안 돼요. 인간에게 이거는 빨간 사과예요. 결국은 다 메리 앤 셸리 문제와 쉘과 나이지리아의 그 악순환 속에서 이 국가 시스템은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보는 저의 그 관찰 포인트예요. 제가 몸소 당했고. 그래서 저는 빨간 사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국가에게. 그래서 저는 국가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해탈이었어요. 국가 종교를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책을 썼는데 마침 그때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발견해서 비트코인의 매력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번 오더콜 토요일은 국가 종교가 화두입니다. 최정규님의 이타적 인간의 출현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 오도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최정규님 같은 그런 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이타적 인간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타적 인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원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이타성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묶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 평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평등입니다, 사실. 그것이 부족 사회라든가 이렇게 직업이 대부분 다 비슷했을 때, 상황이 다 대동소이했을 때는 통하는 도덕이지만 이렇게 직업이 분화되고 모든 사람들의 기회비용이 다를 때 잘 안 통해요, 이 도덕이. 용을 가지고 군역이라는 게 하나 용인데 용을 가지고 세금을 오늘날 걷어버리면 이게 바로 불공평의 전형입니다. 한 가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국 남성들에게 있어서 군대는 공평한 곳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군대만큼 불공평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울만 공평하고요. 사실은 군대가 가장 불공평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럼 백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거는 아주 부차적인 거고요. 그냥 운으로 아주 빡세게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운으로 굉장히 편한 보직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그래서 자원을 이렇게 무작위로 배분하면 정당한 가격을 내게 하지 않고 무작위로 배분하면 훨씬 더 불공평하다. 이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걸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분배가 그나마 합리적인 거고, 군대처럼 거래조차 허용하지 않는 이 무작위 배분이 훨씬 더 불공평하다라는 건 사실은 유승준을 미워하고 군대를 갔다 오신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도 저랑 다른 나라에 군대를 갔다 온 거고, 저는 그거를 속에서 아주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투영하지 마시고요. 그냥 미워하면 밉다고 하세요. 그겁니다.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지. 오늘 여러분 자주 뵙네요. 메리 앤 셸리, 그 다음에 셸과 나이지리아 촌락 사람들의 그 악순환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